정치대담 캠프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김우영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윤희석 대변인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주관을 하는 첫 법정 토론이 잠시 후 오후 8시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해 생중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토론을 앞두고 좀 주말에 가장 핫했고 관심을 좀 받았던 부분이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철회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좀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 임하는 전략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걸로 공세를 펼 것 같으세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군요. 네, 해야죠.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후보로서의 어떤 존재감, 대안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과시하는 토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단일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윤석열 후보를 좀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능력, 야권 후보로서의 존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점에 더 치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네,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무턱대고 정권 교체냐, 네. 아니면 더 좋은 정권 교체냐, 항상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정권 교체하는 것보다는 준비되고 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지난번에 청약 점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유사한 어떤 과학 강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국가의 전략 그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실용 정책 네. 이런 거하고도 서로 이제 티키타카식의 어떤 그런 맞대응 전략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티키타카를 말씀하시니까 지난번 이천 토론 때가 사실은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또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케미라고 할까요? 어떤 전선이 꾸려지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향이 미칠 게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영향을 미칠 게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선거가 그 사전 투표율까지 생각을 하면 네. 진짜 2주일도 안 남았다고 봐야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 이제 3번밖에 안 남았고요.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피력하는 데 중심을 둬야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 치중한다기보다는 그게 훨씬 더 맞는 전략으로 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책임론 부분은 그 장외에서 공방을 벌일지언정 토론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좀 드러내는데 치중을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팬데믹 위기 속에 네.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까지는 두 개의 선택지만 놓고 어떤 적대적 공존 관계의 여야 정당의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에 준비된 미래 세력으로서 본인이 존재한다. 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그 단일화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네.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결단과 선택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좀 보실 때 이번에 지금 단일화가 결렬이 된 일단은 좀 표면적으로는 협상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결렬이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다고 보세요? 처음에 이제 단일화 제안을 할 때 안철수 후보의 워딩을 보면은 정책과 비전을 먼저 논의하고 합의하자. 네. 그 다음에 경쟁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로 선택하자 했는데 아무런 그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힘에 의한 지배라는 전략 차원에서 고사 작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10년 가까이 사실 정치 무대에서 훈련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내가 고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자기 판단과 결정을 하고 지금 안개가 이제 거쳐지고 네. 본격적인 승부로 이제 들어갔다. 3자 간의 치열한 어떤 공방이 앞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심을 갖고 단일화 협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그 과정에 임했다고 보는데 지난주 초에 국민의당 쪽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또
약간 그 과정을 진행하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뭔가 양쪽 간에 서로 원하는 바, 하고 싶은 얘기 이런 네. 것들이 혼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예를 들어 대리인을 뭐 선정한다든지 대리인이 누구냐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 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걸 드러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진정성을 갖고 임했다는 것 그거 하나는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당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냐 요 발언을 좀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은 어제 오전이었는데 토요일 밤 정도에 안철수 후보 측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일담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좀 약간 지적을 하는 것 같던데. 상당히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 될 때는 공존의 정치라는 네. 아주 좀 보수 야당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네. 최근에 와서 보면은 타인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네.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거나 그런 언행을 하는 걸 봐서는 지금 좀 약간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지분간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석 그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하거나 네. 해명을 할 입장은 못 되지만은 그분 특유의 이제 표현 방식이 그동안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속뜻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단일화가 일단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좀 결렬이 된 것 같은데 그냥 물 건너 갔다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아직 뭐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시간이 그래도 네. 있죠. 네네.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또 계속 네. 노력해야 된다고 저희가 네.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네. 만약 저희가 이겼을 때 그 후에도 네. 단일화를 한 상태에서 이긴 것은 대단히 큰 정책 의미가 있기 예.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력하겠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 이것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성이 어떻게 좀 표현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네. 그 단일화 꼬리표를 붙여서 안철수의 어떤 역동성을 탁 묶어놓으려고 하는 전략 같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꼬리곰탕 우려 먹는 거냐 지금. 네. 이제 그만하고 진짜 본인이 집권했을 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고유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를 하셔서 심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김우영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보면 오늘 토론 주제가 이제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 대선 뭐 최대 화두죠. 뭐 부동산 문제가 될 텐데 특히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민주당에서 그 김만배 씨 녹취록을 좀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되겠습니까? 우리 후보는 지금 당장 이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모든 집중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네네. 심정인데 대장동 이슈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론과 검찰과 이쪽에서의 어떤 허위에 의한 공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김만배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이 영장을 치면은 윤석열은 죽는다. 네. 뭐 김만배를 잘 아는데 윤석열 얘기가 위험하지 않게 해라. 네. 뭐 마치 뭔가 어떤 은밀한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 녹취록에 나왔고 그 녹취록은 소위 말해서 대장동의 그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분이 나온 그 녹취록과 동일한 녹취록이에요. 네. 이걸 보면은 그 인허가를 했다는 이유, 뭐 공적인 환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어떤 기득권 먹이 사슬, 네. 그러니까 검찰, 그 다음에 부동산 언론, 그리고 토건 비리, 이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면은 씨를 말린다. 그 증거를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대장동에 대한 이재명 누명 시죽이다. 최근에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우상호 본부장께서 공개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녹취록을 다 공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다 드러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가 언급된 김만배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마치 대장동 관련해서 많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연관이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뭐 구속영장 얘기 나오고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어떻게 했나 김만배 씨가 발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없이 그냥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녹취록은 윤석열에 대한 어떤 녹취록이다. 뭐가 연관돼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걸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배 씨 발언을 저희가 이제 공개된 걸 언론에서 노출한 걸 봤는데 1,200억을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인 김만배 씨가 받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유동규 씨를 향해서 사람들은 내게 아니라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네 거라고 얘기를 한다 할 때 유동규 씨가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동규 씨가 받게 돼 있는 돈은 7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네. 차익이 500억이에요. 그 500억은 누구 거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법관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근데 대법관 몫으로 나온 거는 녹취록에 의하면 50억 빌라밖에 없어요. 그럼 450억은 누구 거냐? 이 의문은 계속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다고 민주당에서는 환호를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대장동의 시드머니, 네. 애초에 그 땅을 매입하던 그 자금의 원천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이 부산저축은행 그 불법 대출 사건의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최재경, 예. 직속상관이 최재경이었고 그 밑에 과장이 윤석열 씨였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대장동 쪽에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었고 네. 박영수 특검의 밑에서 일했던 분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두 박영수, 최재경은 다 50억 클럽에 가입을 했고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씨의 부친의 집을 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과 부동산 언론인, 그러니까 부동산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인과 검찰 법조 이 카르텔이 사실상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최상층 먹이 사슬이 돼요. 그걸 제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 인허가 과정에서 공적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수한 사람을 그분이라고 모략한 그 행위는 상당히 지금 바로 잡혀져야 될 국면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제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특검 가능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특검 의지만 있으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두 가지만 해명을 할게요. 네네.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싸게 샀습니다. 비싸게 사간 게 아니고요. 그거 하나가 있고 우연히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했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대주주의 회사에 대출을 하는 그 불법 사건을 수사하는 게 주된 사건이었지 거기에 연루된 다른 어떤 관계자들이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는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본류가 아니었다.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니까 네네. 그것은 꼭 참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까지 한번 듣죠. 예. 예, 뭐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살 때 요즘 뭐 다운 계약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운 네. 계약. 그리고 얹어주기. 싼 게 아니라 다운 계약을 한 거다. 계약상으로는 얼마를 계약하고 거기에 뇌물 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얹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예를 들면 대장동 그분으로 공격했던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김만배 누나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것도 대장동에 이익 배당한 그 날짜에 그 집이 매입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본류가 아니어서 수사를 안 했다.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것이고 그 특히나 이제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부동산 비리에 대한 영역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해야죠. 제가 검사가 아니어서 수사 실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살인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참고인으로 불려온 사람이 작은 경미한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혐의를 확인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수사 기간도 길었고
그 본류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참고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봐주게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한 억측이에요.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 윤희석 대변인께 좀 이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코로나 극복을 강조를 하면서 당선 시에 3월 10일이 되면 불필요한 방역을 중단하고 3차 접종자의 경우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뭐 사면 뭐 이렇게 좀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있죠. 이재명 후보가 사실을 합격하신 변호사신데 네. 3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입니다. 당선하고 그 다음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대통령 당선인이에요. 네.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3월 10일 날 당선된 날 투표 날 바로 다음 날 무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초법적인 얘기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뭐 선언적으로 했다고 보긴 하는데 이거를 지금 선거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당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좀 그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현직 대통령과 상의를 하면 충분히 좀 가능을 한 부분이지 뭐 그냥 뜬소리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씀하셨어요. 현직 대통령이랑 상의를 하겠다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역 방침과 기본 원칙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용 대변인께 이게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게 현 정부 또는 청와대랑 교감이 된 상태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아니면은 이 후보의 돌출 발언입니까? 이 후보의 워딩 그 말씀을 보면은 네.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하루의 시간은 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빚더미 안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죽음 많이 하거든요. 네. 그 국가란 국민이 어려울 때 긴급 구제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 대통령으로 되면은 물론 인수위라는 그런 어떤 잠정적 권한이지만은 네. 과거 IMF 때도 사실상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전임자하고 협의를 해서 예. 사실상 권한을 위임받다시피 사실상 그게 현재 국가 비상사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국가 비상사태일 때 전임자하고 당선자가 함께 국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유기적인 방역 체계의 개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또 뭐 이번에 대통령님께서도 추경을 내시면서 네. 새롭게 당선되는 자가 또 새롭게 추경을 제시를 하면 또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방역에 대해서도 오미크론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확산은 빨리 되고 치명률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유기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아침에 또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이제 뭐 뒤를 보면은 뒤쪽의 멘트를 보면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지만 앞부분에는 거리두기를 고심 끝에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간에 사실은 코로나 대응 시스템을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지만은 과거에 경기도 네. 그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랄까 뭐 전반적인 마스크 의무화랄까 이런 거는 이재명 지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거기에 보조를 맞췄고 예.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는 거기에 균형을 잡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당선된 자가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방역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면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현 대통령님께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께 달려가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얘기해서 바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가서 대통령님 뭐 무릎을 붙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필요한 정치 개입 논란이 그렇죠. 있을 수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이제 좀 추경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오후 원래 6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협상이 안 됐고 결렬이 됐고 오후 7시부터 지금 본회의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6.9조 원의 추경이 지금 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결렬된 겁니까? 먼저 누구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지난 1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 35조 추경을 논의하자면서 후보 간 회동을 제의를 합니다. 네. 두텁게 손실보상을 하자, 네. 효과성 있게 하자라는 공감대에서 그런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를 설득해야 될 여당이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온 게 14조가 왔다가 오늘 최종적으로 16조 9천억 원. 네. 9천억 원 네. 하겠다는 건데 너무 부족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두텁게 하자는 차원에서 더 액수를 늘리자고 저는 얘기를 한 거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또 이거를 속도를 막 올려가지고 갑자기 처리하자고 하는 것 이것은 선거 앞두고 얼마라도 풀어서 뭔가 표심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습 처리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마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 협상을 하고 나오시는 길에 매표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이제 현장에 그 장사하시다가 빚더미에 앉고 또 월세를 못 내서 그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 진짜 하루하루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20만 명에 대해서 300만 원. 네. 그 300만 원이 물론 큰 기준에서 보면 적은 액수죠. 예. 또 지금까지 손실에 비하면은 매우 적은 액수지만은 네. 배고픈 사람한테는 쌀 10가마니도 중요하지만은 당장에 밥 2공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전략을 생각해서 뭐 늦춘다, 빨리 한다 이런 문제보다 일단은 국민들이 어려울 때 밥 1공기 먼저 배고픈 사람한테 부여하는 것이 지금 당장 사랑은 속도다 이겁니다. 네. 저기서 울고 있는데 아이고 뭐 먼 산 보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거죠. 먼 산은 여당이 봤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충분히 요거 드렸고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법률 개정을 그 3월 임시국회에서 뭐 처리를 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다. 그래서 16조 9천억 원의 추경에는 합의를 했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다음 달에 처리하는 걸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합의를 됐다는 거죠. 네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단 그 액수에는 어쩔 힘들 수 것 없이 같아요, 가는 남은 거고 과정이 예 힘들겠죠. 네. 3월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고요. 예, 어쨌든 빨리 이것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 점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관료 주도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항상 그 비판적 입장에 서 있었고 네. 지금도 이제 국민이 어려울 때 관료들이 탁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헛짓거리 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 서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남은 그 이제 오늘 이제 저녁에 하는 토론의 주제도 경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또 지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